한 이 정도 되면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가 이렇게 이 정도 얇게 자란 어린 묘목을 정식을 해요. 그것도 1.5m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천주를 관리하는데 천평에서 관리를 해요. 어린 묘목. 그러면 천평 1년 내내 뽑다가 끝나요. 수확은 너무 어렵습니다.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은 일단은 옮겨가는 과정이다. 유목기 때 묘목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줄씩 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밀집해서 키워요. 천주는요, 100평이면 키워요. 100평 안에서 천주를 다 키워가지고 나무를 키운 다음에 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다 붙여놓으니까, 화분을 다 붙여놓으니까 점적으로도 충분히 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액 재배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에어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주는 방식으로 수중 간수가 아니라 스프레이를 주면서 공기도 들어가고 양액도 들어가는 형태로 줄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액으로도 재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용토를 작게 가해가지고 우리 딸기처럼 키울 수도 있지만 영양생 작물이에요. 1년 벌고 나서 버리는 작물이 아니라 계속 그 나무를 키워내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작으면 그만큼 생산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밀식 재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흐름이 다 그래요. 질문 내용들이 대부분 상토 조정과 관련된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화단이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재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가름 하우스하고 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노지 재배를 하다가 전부 다 시설을 바꿨어요. 전체 다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가오나가지고 일찍 수확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방조망은 다 치시죠? 방조망은 치시잖아요. 그 돈이면 비가리 마우스, 일중 비닐하우스는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가 이렇게 쭉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급한 물부터 끊겠다고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수확철에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해충들이 훨씬 더 블루베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돈, 방조망 치는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일중 비닐하우스를 일단 쳐놓고 축포를 좀 높게 해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거의 한 2.7에서 3m 정도 축포가 돼야 나무가 성장해도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축포를 높이 올려서 비닐하우스, 일중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욕심내서 이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욕심내서 보온 컨텐츠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조망 만들 비용으로 일단 일중 비닐하우스 치우라.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한테 제가 노린재를 10년째 해결 못하는 저한테 구박받았던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충까지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막아내는 방법이 최고다 싶어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내가 언제 만들지도 모르니까 언제 비닐하우스 설치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반듯하게 심어놓습니다. 쭉 이렇게 반듯하게만 심어놓으면 비닐하우스를 그 다음에 치죠. 내 돈은 경사가 져 있는데, 내 밭은 경사가 져 있는데, 경사져도 하우스 다 씌울 수 있어요. 경사지게 씌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반듯하게 열을, 주간과 열간을 반듯하게 심는 것이 관건이다. 질문하셨던 분들 답이 좀 있나요? 하는 도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 재배하는 방식을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이 순서를 정립. 이거 자료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하단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나무부터 심어야 돼요. 일단은 나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둑하고 스키하고 5대5로 섞어서 하거든요. 블루베리에 가장 적합한 유기물의 분포 비율을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물이 토양 내에 10%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기물은 부식이 완료된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썩은 유기물이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썩은 유기물 10%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양하고 아직 부숙이 안 된 소나무 껍질하고 반반을 섞어가지고 상토를 조성해야 나중에 썩어서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나무 숲이하고 기존에 여러분들의 토양, 본인 농지에 있는 토양하고 같이 5대5로 섞으면 된다. 이겠죠. 나는 논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새 흙을 받아갖고 해야 되냐? 논의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진흙 땅이라 해도요, 진흙 땅이라도 소나무 숲이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요 숲이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피트모스를 미국에서 넣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피트모스를 넣는 이유. 미국은 대부분이 모래땅이다 보니까 비료를 주면은 무조건 다 아래가 다 내려가 버려요. 비료와 물을 주면은 다 빠져버리니까 비료와 물을 잡을 목적으로 피트모스를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피트모스 넣으니까 우리나라도 피트모스 넣었다. 또 이렇게 전혀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pH 3.8로 고정돼서 나오니까 산도 변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피트모스 넣는데, 피트모스 가지고 pH를 변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토양으로 다시 다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산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은 진흙 땅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농사짓는 땅이 다행히 모래 땅이라면 정말 좋은데 진흙 땅이에요. 진흙 땅은 단점이 뭐냐면 물이 안 가죠. 양분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가 썩게 되는, 흙이나 블루베리 같은 건 썩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피트모스 아니면 유기물을 집어넣는데 미국하고 정반대의 이유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물이 안 빠지니까 피트모스나 유기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하고 이럴 목적으로 유기물을 집어넣는 거고, 미국은 너무 잘 빠지니까 그걸 잡으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원인은 정반대예요. 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거름 넣고 로타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거름을 유박을 넣어요. 유박을 넣었다 산도가 올라간다, pH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pH가 올라가가지고 pH 6.5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박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쓸 것이 없어요, 저는. 유기재배 하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입장인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화학 비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화학 비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이 유기농을 배워가지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왜 아직도 유기농을 하느냐, 그동안 해본 것이 억울해서 하는 입장이고, 새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농약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무농약에서는 화학 비료를 30%까지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이 상토로 만들었던 이 숲이나 이 피트모스, 이걸 비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흙으로 볼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앞에서 보나 동전의 앞뒤면 같아요. 친환경 인증 기관에서 오면 나는 요거 다 이렇게 비료로, 식물성 비료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거의 90%는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1년 내내 쓰는 화학 비료가 1년 내내 쓰더라도 30%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화학 비료를 쓰면서 무농약 수준까지만 가시라. 더 이상은 가지 마라. 왜 무농약까지 가느냐? 우리 선배님들이 이상하게 블루베리는 친환경으로 지어준다고 다 교육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과수 중에서요,
과일 중에서 무농약 과일 보셨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블루베리랑 다 무농약이에요. 전국의 60%가 블루베리 농사의 60%가 이 무농약 농사예요. 왜 그러냐면 블루베리를 도입하신 분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블루베리는 껍질도 분리 안 되고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것만큼은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환경 재배를 시작한 것이 전국이 다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유통을 하면서도 자기는 무농약 하니까 유통회사하고 선택을 할 때 무농약 이상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지금은 이제 유통회사나 이제 유통회사 vendor들이 무농약 이상으로 아예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죠. 어찌됐든 블루베리만 유일하게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농약까지만 가자. 더 유기농까지는 가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권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고 밀가루 저 같은 경우는 유박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유박을 주고 산도 올라가요. 피트모스 써도 산도는 올라갑니다. 기존 토양의 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행히 비를 꾸준히 맞추는 구조라면 노지에서 그러면 산도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주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하수, 대부분 지하수 주시죠. 지하수는 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산도는 꾸준히 교정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유황 집어넣어가지고 산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그마한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두둑이 좁게 일단 만들고 나무 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단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기 위해서 제초 매트, 우리 많이 쓰시죠? 이 제초 매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제초 매트로 이렇게 쭉 위에 저 패드로 쓰기도 하고, 제초 매트로 여기 비닐하우스 치는 패드요. 요걸로 이게 위 상판을 고정하고 아래쪽은 와이어하고 코팅된 와이어로 쭉 잡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비용이 위에 파이프를 댄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배지 여기를 질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들 수 있는 염전에서 쓰는 바닥재 있죠. 플라스틱 뚜껑 이런 거 다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제초 매트, 어차피 쓰는 제초 매트 가지고 하자 이것이죠. 자, 피트모스하고 수피하고 가격 차이입니다. 화순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군산에서 왔던 수피예요. 피트모스하고 기존의 바둑하고 오디오로 성능 조합이 1루베 만드는데 8만원 들어요. 화순에서. 근데 치면수 수피로 했더니 1루베 만드는데 4만원 들었습니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고, 이건 이제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화분 재배하시는 건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해보기 어려우니까 이때 펄라이트 조합으로 했을 때 한 89,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피트모스를 쓰지 않아도 블루베리 재배는 가능하다. 제가 블루베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트모스가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최고의 상토예요. 피트모스가 최고의 상토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거 좀 잘 해보실 겁니다.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제가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단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상토를 만들어서 화분을 심는데, 상토는 기존의 흙하고 소나무 숲이하고 섞어놓은 거고요. 이것이 제초 매트예요. 검정 것이 제초 매트를 하나로,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양쪽에서 연결하는 구조로, 통로에서 두 개를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 때, 여기에는 가장 적은 아이언 패드 있죠. 비닐하우스 칠 때 비닐 잡을 때 쓰는 패드 있죠. 그 패드하고 사철로 고정을 하고, 아래쪽은 와이어로 고정하는 거예요. 코팅된 와이어, 제일 가는 거. 셔블점에서 파는 코팅 와이어 제일 가는 걸 고정을 해가지고, 아래쪽에는 이 와이어를 대고, 이렇게 와이어를 대고, 덤버클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덤버클로 잡고, 필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제초 매트를 하는데 예전에는 여 상토 위쪽을 다 오픈시켰어요. 여러분들 다 오픈시켰어. 그러고 나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예요? 풀하고 싸우죠. 1년 내내 풀하고 싸우다 보면 농사 끝나죠. 풀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뭐지? 5월달 되면요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잖아요. 5월달 되면 블루베리 나무도 잘 자라지만 풀도 아주 잘 자라요. 근데 5월달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노지를 기준으로 5월달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무에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직게 해가지고 웃자람을 방지하고 손을 짚어서 적절하게 이제 가지구나 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풀하고 싸우리라고 그 작업을 놓쳐요. 그러니까 외대로 쭉쭉 자라요. 그래서 키가 3m가 넘어가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수확량은 뭐 형편없는 키는 크고 수채는 우람한데 수확량은 형편없는 구조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큰 건 노지에서는 순직기라. 이 순직기를 하려면은 풀하고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야 돼요. 기부를 크라운관을 제외하고 다 덮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위에까지 덮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용이 어차피 제초 매트를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초 매트를 사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위에는 사철로 고정하고 밑에는 와이어로 고정을 하면 이것만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이 말뚝 받았던 이 기둥 있죠? 중간중간에 기둥 이렇게 말뚝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쇠파이프 박으면 여기에 철새들이라고 하는데 철물점에서 파는 전기 잡는 새들 있죠. 그걸로 피스로 이렇게 고정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와이어가 아래쪽에서 상태 위치를 막아주고 위쪽에서 이렇게 사철이 잡아주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조금 모양이 삐뚤빠뚤합니다. 모양이 이쁘진 않아요.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상토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평이 되잖아요. 수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전까지는 블루베리 따면서 항상 무릎 꿇고 따야 되는, 한 번은 꾸준히 무릎 꿇고 따야 되는 것이 있었고 키가 큰 것은 답이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에 바퀴 달린 거라고 쭉 꿇고 앉아서 이렇게 수확하는 거 아시나? 네. 엉덩이 까는 거 말고 바퀴 달린 거. 그걸 앞에다가 수확 바구니 차고 그걸 갖고 쭉 밀고 가면은 무릎 꿇지 않아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림이 나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렇게 따요. 그러니까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과박스 딛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거 따기도 아주 쉬워요. 수평이 되니까. 그 전에 1학 대비 할 때는 경사되어 있으니까 못했던 것을 여기서는 실현할 수 있는 거죠. 훨씬 편하더라. 그 다음에 이 용토의 구성이 용토가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용토의 2배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양의 완충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노지에 비해서는 노지 일항 재배에 비해서는 완충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화분에 비해서는 완충률이 훨씬 좋아지죠. 4년 전에 이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강한 한파가 한번 왔었어요. 엄청나게 심한 한파가 왔었는데 화분 재배하는 농가들 다 죽거나 수확 못하거나 했었죠. 여기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었을 거예요. 거의 다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동해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동해에도 완충률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노지에서 이렇게 방조망 쳐가지고 키울 것인지 가온 내지 무가온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돈도 없는데 가온으로 이렇게 하우스까지 지어갖고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일단 나무 키우는 동안에는 이거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하우스 하나만 지으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평도 많으면 70평짜리 하우스 하나만 지어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나무를 키우시라고. 왜 하우스 안에서 나무를 키우라고 할까요? 하우스는 따뜻하죠, 일단은.
어디에 비해서 따뜻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원인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지어놓잖아요. 비닐을 치는 순간 자외선이 안 들어와요. 하우스 안으로. 자외선은 생장 억제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적외선은 생장 촉진되잖아요. 적외선은 들어오고 자외선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요. 그걸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도장지라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이 구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린 묘목을,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1년 키우면요, 내년부터 수확해요. 정말이에요. 1년만 키우면 돼요. 그전에는 블루베리 묘목을 사면은 3년 뒤부터, 정식하고 3년 뒤부터 수확을 했는데, 시설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면 1년 딱 지나서 그 다음에부터 수확을 했어요. 묘목을. 그래서 한 70평 정도, 70평이나 100평짜리 하우스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묘목을 유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정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본격적인 수학에서 한 번 좀 돈 벌고 나타나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부아이브시 혹시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남부아이브시 키우시는 분? 한참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는 거? 3분의 1 정도. 남부정하고 북부정. 북부정 그러면 대부분 다 뒷국 키우시나요? 뒷국? 네. 뒷국가 제일 많죠. 뒷국 가지고 전라남도 하순에서는 맛없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라남도 하순이니까 맛없는 과일이라. 이쪽 지방에서 뒷국 맛있어요. 근데 화분재배하면 맛없더라고. 먹어봤더니. 근데 토양에서 토경재배 하시는 분들 뒷국 맛있더라고요. 대체할 품목이 별로 없어요. 북부종 중에서 뒷국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뒷국의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품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지에서 심으시라고 뒷국가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업자들이 새로운 품종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뒷국만 못해요. 어찌됐든 수확 시기나 경로나 이런 데서 물론 맛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러는데 남부종을 심어요. 사람들이 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맛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부하이브시는 새콤달콤한 맛이다. 맞나요? 북부하이브시, 북부종은 새콤달콤하다. 맞나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남부종은 상큼 달달하다. 표현도 어려워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큼 달달한 남부종하고 새콤달콤한 블루베리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한 사람이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는 그 자리에서 100g 먹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상큼 달달한 것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500g 먹어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됩니다. 근데 신맛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먹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농장에서 해봤더니 다 4명이 앉아가지고 북부아이브시 4명이 앉아가지고 500g을 해결 못하더라고요. 근데 남부아이브시 스타를 놔뒀더니 혼자서 500g 다 먹어보세요. 이것 보고 제가 전체 농장을 남부종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남부종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 있냐? 전라남도 하순이여가 있어요. 남부종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주 어디쯤 되나요? 이쯤 되나요? 이쯤 되는데 여기서 공주도 남부종을 재배하기 어려운 공주죠. 공주나 하순이나 똑같아요. 하순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뜻할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서리 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순에서 남부종을 비닐하우스에 지어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경기도도 많이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남부종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전에 북부종을 키웠을 때는 친구들이 직거래로 주문을 하면 매년 한 번 주문하고 갑니다. 2kg만 보내주라 해놓고
한번 주문하고 말았는데 남부정으로 보내는 순간부터 내 먹을 것도 없더라 해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재주문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남부적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블루베리가 맛있어요. 샤인머스켓 효과가 샤인머스켓 인기 없죠 지금. 선물 들어도 요즘은 안 반갑더라고요. 워낙 가격이 싸면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샤인머스켓이 맛없는 과일이라고 이렇게 소문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9월 말이 지나서 시장에 출하가 돼야 되는 이 과일을 우리 농가들이 7월부터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맛없는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나간 거죠. 물론 중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넘쳐난 것도 있고 워낙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니까 넘쳐난 것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맛없는 과일이 시장에 나가면서 다행히 블루베리는 기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고급 과일로 정착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 정도는 블루베리 수확철에 먹어줘야지 중산층이다 이런 자기 만족감이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고급 과일로 정착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맛있는 과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분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과일은 과일 자체 고유의 맛이 있어야지 무슨 맛이 왜 우리나라 사람 맛있는 것만 찾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는 과일만 찾는 것을 어쩌라고. 어찌됐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화순이 남부 IOC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지만 지금 다 바꿔서 재배하고 있다. 말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렇게 이건 이제 질문이 아산과 블루베리 아산과 이분이 주 올겨울 한파 예보가 있습니다. 꽃눈보고 대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일단 요건 아셔야 돼요. 이건 자료에서 제가 얼른 공부가 관련해서 넣어놨습니다. 꽃눈일 때는 영하 9도까지 블루베리 견뎌냅니다. 꽃눈일 때는 영하 9도까지 견뎌내고 그 다음에 꽃눈이 움직일 때는 영하 5도 그 다음에 꽃눈이 아주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갈라졌을 때 그때는 영하 4도 그 다음에 꽃이 이제 곧 피려고 색이 돌기 시작할 때요. 이때는 영하 1.8도까지 견뎌냅니다. 꽃이 만개했다. 영하 2도까지 견뎌요. 블루베리 꽃은 대부분 다 이렇게 땅보고 피죠. 종 모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 땅보고 핍니다. 영하 2.2도까지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면 땅을 보고 있으니까 서리를 직접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하의 온도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 사과, 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늘 보고 피죠. 그러니까 서리가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블루베리를 이렇게 내린다 보니까 영하 2.2도까지 견딘다. 그래가지고 한참 만개하는 이 시기에 이 만개기에 영하 1.2도까지 견디니까 냅둬도 돼. 냅둬도 되나요? 이미 수정된 것은 어쩌나? 블루베리가 수정이 되면 이렇게 꽃이 쳐져 있다가요. 땅을 보고 있다가 수정이 끝나면 꽃 떨어지고 위로 딱 쳐집니다. 열매는 하늘을 봐요. 열매가 하늘을 봤으니 영하에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영하로 꽃이 피는 이 만개기 이 시점부터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수정된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영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파 예보가 있는데 꽃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노지에서는 사실상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제 한 방법은 뭐 이렇게 동해 방지제 약강사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수채 내에 이렇게 농도를 짙게 일으키면 동해를 막는 거거든요. 소금물이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수채 내에 농도가 진해지면 양분의 농도가 많아지면 동해에 좀 견뎌낼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수채 내에 없으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좋죠. 뭘 해주면 좋냐면 그냥 이렇게 동해 방지제라고 비싸게 파는 거 쓰지 마시고 요소 1000배액 쓰세요. 요소 1000배액을 목면식해야 돼요. 그때는 나무를 쓸 거니까
요소 천배에 모으면 나무 가지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그래도 동해에 조금 더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계유제 뿌려도 돼요. 질문해도 될까요? 예. 저기 그 한계운도가 지금 북부 정도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남부 정도 똑같을까요? 남부 정도의 기준이에요? 네. 가장 안정적인 한계온도예요. 더 아래까지 배대냈는데 최고의 온도. 일부러 좀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김훈희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거 가장 안정적인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것인데 그 아래쪽에서도 죽지 않아요. 이보다 더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데 이 온도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영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은 요소 천배 주변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시지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무슨 동해 방지제 그 의미 없습니다. 예, 며칠 간격으로 방지하면 좋겠습니까? 현미씨. 목면 시비 하실 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면 돼요. 동해 그 추운 곳이라면 안 추운 곳은 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온도로 예를 들면 꽃눈이 영하 9도까지 한겨울에 1월달에요. 1월달이나 2월달에 주로 발생하는 게 이때부터죠. 꽃눈 착색기부터 만개기 이때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제 목면시비 해주시고 한겨울에는 어지간하면 다른 영하 30도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불안하다. 제일 가장 힘든 게 인식이죠. 꽃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올렸는데요. 저 꽃눈 착색기나 네. 만개기 이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요소 천배를 언제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예?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그 꽃눈 착색기나 만개기에도 요소 천배를 몇면 살펴봐도 된다 이거. 예, 목면 나뭇잎 였을 때니까 그저 꽃이 폈을 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천배에는요 요소 천배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재배입니다. 초밀식 속성재배, 울타리 재배라고 제가 울타리 재배 하면은 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밀식인지. 여기가 충남 서천을 제가 관리 마이스터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종농장 김수철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 나무가 정식 1년차 나무, 만 1년 정식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정식 만 1년차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하고 나무 간격이 볼펜 놓고 찍었습니다. 60cm예요. 정식 1년차에 이렇게 많은 6개 정도 되는 이렇게 많은 주지를 확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농장에 이렇게 주지 확보, 정식 1년차에 확보하신 분 있어요?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식 1년차는 몇 년생을 정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말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에서 40대 정도 되는 어르신 중성공에 가까운 것을 그런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을 다 이야기했고 저는 어쩌라고 어찌됐든 이랬어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안 알려줘요. 점심 먹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그때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식 1년차라겠지 묘목을 정식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2개 합쳐서 심으면 돼요. 나무 2개를 합쳐서 심고 요것은 거의 가슴 정도 높이까지 키운 다음에 심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 나무에서 얼마나 수확하세요? 그랬더니 한 나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이 농장 전체로 보면 계산해 보면 평당 15kg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우거질 텐데 밀식돼가지고 우거져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사람 다닐 공간 없을 건데요. 그랬더니 여기에 고추대 꽂아놨잖아요.
여기 선이 띄어져 있어요. 실이, 유인실이. 그래가지고 막힌대요. 무거우면. 그러면 양쪽에다 이렇게 고추대를 꽂았는데 고추대 두 개를 합쳐버린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것을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합쳐버린대. 그러면 사람 다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통로를 확보한다. 우거져가지고 수채가 우거져가지고 방암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거지면 잘라보면 되죠.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농장에서 주지 하나 잘라내는 게 솔직히 고민되시죠? 주지 하나 잘라면 500g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잘라. 우거져 있으니까요. 조금만 늙으면 잘라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무가 항상 젊어 있다. 주지는 새로운 주지가 계속 올라오니까 항상 나무는 젊게끔 나겠죠. 당연히 나무가 젊으면 열매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수지하고 스타하고 심어가고 하는데요. 수지 스타가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식탁가가 나와요.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공부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옛날 마이스터 대학에서 공부했던 자료 다 뒤지기 시작했더니 요 자료가 나왔어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미식재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봤더니 이거 참조하세요. 이 상토조성 과정. 연구 환경이나 품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지 1학기를 했어요. 두둑의 높이는 40cm 했고요. pH는 5.5로 고정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 뭘로 썼어요? 톱밥 썼습니다. 톱밥 상토를 사용했고 질소 12장이 첫 해에 어린 나무한테 6.6kg를 줬어요. 300병에. 그 다음에 3.3에서 줄였고 다시 6.6kg를 줬어요. 톱밥을 쓰면 초기에 질소 많이 줘요. 생유기물을 넣으면 질소 병합이 일어나요. 미생물하고 나무하고.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는 질소량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도 크고 미생물도 충분히 먹고 이럴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는 질소를 많이 줍니다. 실험 품종은 누구 블루카가 일제로 했고 처리 내용이요. 주간 45cm로 해가지고 300병에 740주를 주는 것이 멸식이고 그 다음에 표준점이 했던 것이 1.1m 가격으로 해서 277주를 줬어요. 이 실험을 하면서 1, 2년 차에 꽃눈을 낳은 것하고 꽃눈을 제거한 것하고 이 실험을 같이 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우리는 그냥 지나쳤어요. 봅시다. 그 사람들이 표를 만드는데 오레곤 주립대에서 표를 만드는데 결론이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냐면 밀식재배 하나, 표준재배 하나 생산량이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밀식재배를 했더니 병해충 가중도 많고 광투가율도 적으니까 생산량이 형편없어지니까 하지 마라. 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놓고 이 인간들이 한 줄 딱 적어놨어요. 밀식재배했더니 생산량이 60%에서 150%까지 증수가 됐다. 다 한 줄만 적어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바꿔봅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니 2004년도 정시간이 4년 뒤에 밀식한 것은 1.6kg, 1.5kg를 했는데 관행적으로 표준재배죠. 표준재배 했던 것이 1.2m 간격으로 했던 것이 2kg씩 수확되니까 주당 2kg 수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해가지고 관행재배가 표준재배하는 것이 낫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곱하기를 해봤더니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740을 했고 곱하기 277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관행재배에서 300병에서 1.5톤 수확한 것을 밀식했더니 3톤 수확해요. 그러면 미국이라면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면 밀식이 관행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관리하기 용이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처럼 땅 좁은 땅에서 조작해봤자 2,000평, 2,000평 갖고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미국 방식 따라가야 됩니다. 땅 넓은 미국 방식 따라가야 돼요. 한우, 유럽, 미국 전부 다 광목이에요. 우리나라만 축사해서 키우지.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좁은 땅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좁은 땅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낸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닭을 페이스에서 끼우면 나오는 부작용이 뭐예요? 금방 죽죠. 회사하기고 병 발생하기 쉽고 다 부작용은 있어요.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지. 생산량이 이만큼 나오는데 2배 이상의 생산량이 나오는데 확보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그건 다 농약값으로 들어가면 나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 본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요 한 줄 있어요. 한 줄. 자기들이 평가한 것이 62%에서 140% 증수했다. 요 한 줄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건 딱 그냥 지나쳤거든요. 지나쳤거든요. 자, 그걸 이제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승화 장흥에 있는 이승화 회장님하고 이사님한테 이걸 상담을 했어요. 충남의 서천에 농장 갔더니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야기했더니 이미 나는 밀식을 하고 있는데 밀식 재배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밀식이 된 거예요. 나무를 다닥다닥 붙여갖고 화분 재배하면서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 봤더니 대부분 다 밀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빨리 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승화 회장님 바로 실행하셨어요. 정식 1년차 나무가 올 봄에 같은 거예요. 5월 1일 날 작년 12월에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1년 키운 다음에 이만큼 키워 이렇게 허리덮 정도 키운 다음에 정식을 했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10월 24일 날 갔을 때 아까 그 나무예요.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가 정식한 지 작년 12월에 정식하고 올해 5월달에 갔을 때 봤던 이 나무가 나무 상태는 좀 엉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만큼 없어요. 정식 1년차, 만 1년차 아직 안 된 거예요. 내년에 수확할 수 있겠죠? 얼마나 수확할까? 이 나무에서 한 주당 한 3kg는 수확할 거예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햇빛의 문제, 광량이 부족하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쳐져가지고 사람 다니는 통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안 통하고 병해충이 발생이 많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V자, 지주, 고추 주입 때 꽂고 여기다가 유인근 달아가지고 옆으로 넣는 거 잡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 눕히고. 그건 아시죠? 나무가 반드시 서 있으면은 영양생장. 키가 크다는 거,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걸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생식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세우면 영양생장을 하고 나무를 눕히면 생식생장을 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 있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내리죠. 사과의 가지를 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꽃이 오게 하기 위해서요. 꽃이 가장 오기 힘든 과수가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지주대하고 유인줄만 띄우면 반드시 세워져 있는 것은 눕힐 수가 있고 너무 눕혀져 있는 것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정하시면서 처지까지는 다 잘라냈어요. 그렇죠? 밑으로 처지까지 다 잘라냈고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하는 내향기들 전정하실 때 다 잘랐죠. 잡아 빼면 되잖아요. 내향기들은 유인줄과 지주대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잡아 빼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거 햇빛 들어오겠죠? 가운데를 비워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방향, 밭의 방향이요. 이 열이 동서로 되어 있는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무의 수영을 잡는 방법도 달라져요. 왜 그래요? 나무는 불광성이라고 하는 건데 햇빛을 보고 자라요. 햇빛을 향해서 자라요. 햇빛을 향해서 나무는 자란다. 이걸 불광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전부 다 옆으로 동쪽, 남쪽으로 누워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무를
같이 벌려줄 수가 있으니까 나무가 양쪽에서 다 수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남북 방향으로 열을 잡는 것이 블루베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고온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덥잖아요. 고온에서 나무가 견디는 방법은 앞에 나무가 건두를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좋죠. 여러분들 수학철에 조금 중생이나 만생 수학으로 들어가면 블루베리 나무 밑에 있으면 그렇게 안 덥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남북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내 농장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어찌라고? 그러면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영을 잡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남북으로 열이 돼 있다면 햇빛을 고루 받을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가지를 벌려주는 작업을 하고, 동서로 돼 있다면 길게 자란 가지는 전부 다 북쪽으로 붙여야 돼요. 키가 크게 자란 가지들 있잖아요. 이거 북쪽으로 붙여줘야 계속 남쪽으로 나무가 만들어지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도 수확을 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무는 이렇게 자랄 거니까 이쪽도 가장 잘 자란 가지는 전부 다 북쪽에 붙여줘요. 그래서 수영을 잡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남쪽으로만 자라니까. 제가 동서로 돼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쉬고 갈게요. 2시간 짧아서 안 쉬고 갑니다. 혹시 남사시 가시는 분들은 잠깐 갔다 오세요. 자, 이렇게 가지는 밑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쫙쫙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키가 작으면서도 생산량은 최대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 보고 버리면 분명히 여기서 가지 분화되라고 잘라줬는데 수직기를 했는데 외대로 자라버린 거예요. 이래버리면 나무가 수채는 크지만 수확량은 형편은 없어요. 그래서 주지, 측지, 결과모지, 결과지 이 순서가 주지, 측지, 결과모지, 결과지 이 순서가 각각 30cm 단위로 탁탁 벌어져요. 그래야 키가 작으면서도 생산량이 최대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다시 자르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1년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 여기서 여기까지 30cm, 여기서 30cm. 그 다음에 결과지를 가는 방식으로 나무의 수영을 만들어 가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인줄과 독초 지질 때하고 유인줄을 띄워놨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가지를 어렸을 때 수영을 잡을 때 쭉쭉 벌려주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유목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요건 이 사진 봐봅시다. 지금까지의 전정하면서 밑으로 쳐진 가지는 다 없애라. 이게 전정 방법이에요. 밑으로 쳐진 가지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유인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유인줄게 딱 꽂아놨더니 땅에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열매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목일 때. 물론 성목이 돼버리면 이런 건 당연히 잘라내서 버리겠죠. 위에 상당히 많으니까. 근데 유목일 때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땁니다. 그전에는 다 잘라냈죠. 여기를 다 잘라가지고 요거 이 가지를 키우고 요거 잘라내고 그랬었는데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은 안으로 향한 내양제였어요. 쭉 잡아당겨갖고 위쪽에 딱 꼽아놨더니 바깥으로 향해요. 가운데가 햇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자르지 않고 바깥으로 유인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열매는 통로에 배치하라.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열매는 통로 쪽으로 다 배치하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한 사람이 80kg 이상 그날 하루에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베리 익은 거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 시간 아끼라는 거예요. 통로 쪽으로 열매를 싹 배치해 놓으면 당연히 수확량이 많아지죠. 속도가 늘어나고. 서천 농장 갔더니 서천에 좋은 농장 갔더니 인부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하루에 80kg 본다면 보내면 돼요. 다음날 오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루에 한 사람이 몇 킬로씩 따잖아요? 잘 따는 분이 30, 40kg 따요.
초보자들은 20kg 정도 따요. 제 농장에서는 100kg 따는 것을 목표라고. 보이잖아요. 노동력도 임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든 열매는 통로로 했잖아요. 이것이 전정하고 난 모양입니다. 엉망이 됐던 것들을 전부 다 위인하고 바깥으로 빼고 해가지고 집게로 잡고 해가지고 가운데를 싹 비워주는 거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식이 아니라 기존에 1.1m 간격으로 심었던 표준재배 방식으로 했던 것을 성목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성목을 물타리 재배 형태로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에는 성목이다 보니까 처진 가지가 없겠죠.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병해충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위쪽은 전부 다 V자형으로 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름철에 이제 나무가 이제 수확 전이죠. 수확 직전에 이미 자라가지고 가운데가 빽빽해졌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나란 이 자라는 가지 당연히 가운데로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정하시면 가운데를 햇빛 잘 들어가니까 파주면 볼이 좁은 시초는 싹 보이지 않던가요? 싱싱한 시초는 다 가운데로 모여요. 파주면 모이고 파주면 모이고 해년마다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입니다. 야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무님에서 탄수화물 광합성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의 양분을 열심히 줘라. 그 일만 올해 열심히 해야 돼. 내년에 또 바깥으로 빼줄게.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주다 보니까 이 북쪽의 열매가 양분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못 갈 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다 지나가요. 가까운 데로 양분을 축적하거든요. 나무님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부피가 넓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열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에서는 이 나무잎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겠지만 이 위쪽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이 열매한테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도 충분한 수확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통로 확보되죠? 이 정도라면 이미 통로를 다 막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막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하면 바람에 움직일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해충이 오겠죠, 당연히. 곰팡이도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인지를 하고, 어찌됐든 1m 간격으로 이거 심은 나무지만 1m 간격으로 심었지만 그래도 통로도 확보됐고 울타리 맞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울타리 재배 형태로 바꿔보자. 요거 고민해보세요. 모든 열매는 통로에서 얘기하라는 거.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들을 이렇게 묶잖아요. 네, V자로 다 보여요. V자로 묶으면은 이제 영양 성장은 중간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네. 크라운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광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제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기서 튀어나온 애들에서 나온 잎사귀가 네. 광합성을 해서 얘네들한테 좀 나눠주니까 열매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독립생산제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역갑이하고 네. 관리하는 건 좀 더 제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해요. 두 번째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애들 수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얘네는 그 바로 잘라버리고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펼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젊은 나무를 펼치는 게 좋은데 다 자르진 않고 네. 건강한 다시 열매 맺게 하고 네. 건강하지 않은 건 잘라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삽목을 해야 되고 밀식을 하려면은 한정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삽목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요. 요것은 자료에 있죠? 없나요? 요 준비물인데 강선으로 이렇게 삽목선을 만들면 돼요. 강선은 1.8m하고 2.1m짜리가 있고 이렇게 쭉 60cm 간격으로 뽑고요. 이렇게 고추 지진대 있죠. 요거를 우리 하나 잡아내고 안에 비닐을 씌우고 바깥에 보온 컨텐 차광막 요걸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닐 씌우고 그 위에다 바로 차광막을 올려놔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결이 됩니다.
햇빛을 받아갖고 열이 검정 것에 검정 사각막에 튀기게 되면 같이 붙어 있으면 비닐에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비닐이 안으로 들어가요. 선을 안으로. 그러니까 삼목상 온도가 확 올라가고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삼목할 때 실패하는 핵심이 뭐냐면 요 비닐하고 위에 차가워하고 띄워놓지 않으니까 실패하려고 합니다. 수결되는 것이 계속 열이 전도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삼목상 안에 미니쿨러 집어넣으세요. 아예. 그러면 일일이 떠들어 보고 입이 났는지 어쩐지 물 주려고 계속 열고 다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방송쿨러를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밀폐되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만 물 주면 충분해요. 포화습도 산모가 만드는 핵심이 뭐냐면 포화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습도 90%, 섭장내 온도 25%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만 물 주면 여러 번 일 수 없고 산모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석 달 뒤에 그때서 문 열어요. 그리고 분갈이 하죠. 분갈이 할 때 열고 열리 열리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위에 차광막과 비닐과의 간격을 띄우는 거. 이것이 삼목을 해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게 여기서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가능하면 하우스 지어가지고 하우스 안에 삼목 터널을 만들고 1, 2월 달에 습지삽을 하라. 왜냐하면 세균기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작물이 세균가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 작물 세균이 안 돼요. 되더라도 아주 조금 되고. 그러니까 하지 전까지 최대한 세균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1, 2월 달에 삼목합니다. 1, 2월 달에 삼목을 해서 그러면 석 달 뒤에 뿌리 내리죠? 석 달 뒤에 뿌리 내리게 하고 분갈이 합니다. 그러면 4치나 5치 요만한 포트 있죠? 이만한 포트에다가 분갈이 한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면 5월, 6월, 7월까지 석 달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30cm 정도 성장해요. 그렇게 키우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해 12월에 수정화분으로 빨리 나왔어요. 자, 묘목과 관련된 이야기 할게요. 묘목을 새로 사실 때 가장 비싸게 팔려야 될 묘목이 어떤 묘목이냐면 만 1년생. 만 2년생 묘목은 반값에 팔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만 2년생 사셨죠? 묘목 몇 년생 사셨어요? 솔직히 말해요. 다 2년생 사시잖아요. 만 2년생 묘목은 반값에 사셔요. 만 1년생 묘목이 최고의 묘목. 그것은 강전정 할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놔두면 슈트 다 올라와요. 듀프가 슈트가 안 올라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 1년생 그거 바로 분갈이해가지고 큰 화분을 옮겨놓잖아요. 굳이 쭉쭉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신 묘목이 다 2년생이에요. 이미 뿌리가 돌아가지고요. 만 2년 되면 다 뿌리 돌아요. 4치 화분, 5치 화분에서는. 한 번 돌아버리는 뿌리는 다시 안 펴진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핀다고 열심히 피하고 싶잖아요. 죽은 다 풀어드려요. 차라리 만 2년생을 사셨다면 그라인더로, 남자분들 그라인더로 좀 위험하지만 그라인더로 가쪽에 뿌리를 다 잘라내고 당근이라고 해요. 뿌리를 잘라낸다. 당근해가지고 위에 한 뼘 정도 놔두고 잘라가지고 강전정하고 당근해서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아요. 새 뿌리는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안으로 향한 가지는 다 죽여버리고 바깥으로 새 뿌리가 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2년생을 사셨다면. 근데 만 1년생을 사셨다 하면은 그거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10초 쭉쭉 올라가요.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 2년생을 나무가 크다고 이만큼 컸죠. 만 2년생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니까 빨리 생산할 것이라고 그걸 사시는 순간 두고두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만 1년생입니다. 묘목업자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좋지 그러죠. 빨리 파니까 회전율이 좋아지잖아요. 묘목업자도 좋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분갈이 할 수 있습니다. 그해 12월에 분갈이를 해놓잖아요. 내 농장에서 신나게 관리하는 제 농장에서 다음에 11월 달에 이 정도
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정식을 한 거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작년 12월에 심어준 나무고 올해 8월 30일 날 지금 수확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정식 1년 차에 바로 수확하는 거예요. 한 나무에 한 500g만 수확해도 200평에 800주 들어가 있거든요. 200평에 800주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 평에 8주 심죠? 저는 한 평에 4주 심었어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500g만 수확해도 얼마예요? 만 1년 차에 나는 2kg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에서요, 유목기 때 나무의 수영은 30cm, 30cm, 30cm 이렇게 주지, 측지, 결과보지, 결과지 이렇게 쫙 벌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풀부분이라고 이걸 놓치는 거죠. 5월달이 핵심이에요. 놓치야 돼요. 가장 성장할 때 손을 짚어가지고 해달라. 그래야 나무 수영이 잡힌다는 거죠. 순짓는 방식은 2주까지 한 나무에 손을 짚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2주 뒤에 들어가면 돼요. 2주 간격으로. 왜냐하면 여기 있을까? 이렇게 손을 짚잖아요. 손을 짚으면 얼음땡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나뭇잎만 퍼지고 계속 있어요. 일주일간.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가지를 보기 위해서 2주 뒤에 들어가요. 그러면 20cm 간격으로 손을 짚는데 이 20cm 간격으로 손 짚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20cm가 됐을 때 새 손을 딱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뭇잎과 나뭇잎 요 사이 마디가 자랍니다. 길어져 가지고 20cm에서 손을 짚으면 30cm로 딱 올라가요. 근데 몇 가지 품종은 20cm에서 지금 40cm로 그대로 품종이 몇 가지 있어요. 제 농장에서는 시트 품종이에요. 스위트 프레셔 같은 경우는 저는 10cm 자라고 짚어버려요. 그래야 30cm로 가죠. 그러니까 농장의 근데 순짓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개장형으로 자라는 나무들 있죠. 특히나 유목기 때. 이쪽 지방에서는 무엇이 그러나요? 제 농장에서는 신질라가 그리고 스위트 프레셔 보여요. 미친놈처럼 자라잖아요. 미친놈처럼 자랍니다. 아유, 엉망이에요. 근데 이 숨짓기를 했더니요, 안 누우래요. 그러면 배장형으로 자꾸 나무가 눕는다 했을 때 숨짓기만 잘해주면 안 눕니다. 왜냐하면 이 2주가 얼음땡으로 있는 경안에 나무가 경화돼가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뒤에 들어가면 20cm 간격으로서 손을 짚었던 것은 세 가지, 세 손이 나왔는가, 나오고 있는가, 하나 나온가, 2개 나온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나오면 놔두고, 하나 나오면 다시 짚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 그 전에 20cm가 안 돼하고 손을 안 짚었던 것들. 자랐을 거 아니에요, 2주 뒤에. 그러면 그걸 손짚으로 다시 들어가서 같이 하라. 그래야 수액이 제대로 잡힐 수 있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하냐? 손짓기는 5월 말까지만 하세요, 노지에서. 시설에서는 7월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5월 말에 손을 짚으면 일주일간 얼음땡을 하고 이후에 쭉 새순이 자라는 기간 하기 전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6월 22일까지 충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5월 말까지 한 달이죠. 딱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간 손짓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무 수액을 잡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손짓기에 집중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숨 맞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주 단위로 하라니까 2주 오늘 해서 2주 뒤에 오늘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배쳐주지 이렇게. 아무튼 2주 단위로 해야 노동력을 줄여서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오늘 잘한 것이 오늘 20cm 안 했던 것이 내일 20cm 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2주를 오늘 손을 짚었으면 2주 뒤에 다시 들어가면 기존에 수집분 것이 나무 새순이 2개 나왔는지 이거 2개인지 3개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 그대로 20cm가 15cm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자라있으니까 그거 마저 짚고 이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5월달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을 짚어놓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쫙 퍼지. 이거 결과지 수집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키워가지고 사다리 놓고 따는 사람들 있죠.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사다리 놓고 따시는 분들 솔직히 있죠. 사다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추, 사과박 뒤집어 놓고 따긴 하시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노동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사진 가져온 건데요.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 꽃눈은 열매가 맺히고 잎눈은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죠. 휴명기 때는 이렇게 다시 이 가지는 별가지가 되고 이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농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망해요.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이렇게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수확할 때도 물을 주라고 합니다. 수확할 때도 비료를 주라고 하고 수확 끝날 때까지 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올해 이 20cm 정도 되는 이 별가지가 내년에는 이것이 20cm가 되죠. 이것이 이렇게 절반도 돼버리면 내년도 수확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가지가 쭉 자라는 6월달까지 별가지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꾸준히 계속 물 주고 양분을 주라는 얘기예요. 수확철 돼가지고 물 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수확철에 물을 끊는다는 것은 올해 농사, 올해 과일, 주 목적이 과일 맛있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과일 맛있게 하는 것은 물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요. 나뭇잎이 많고 적고로 결정돼요. 나뭇잎이 많으면 맛있어지는 것이고 나뭇잎이 적으면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꾸준히 주잖아요. 그러면 왜 꾸준히 주라고 하냐면 열과가 발생하면 어쩌냐 이렇게 장마철 때 그러는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무도 밥을 먹다 안 먹다 하잖아요. 그러면 몸 스스로가 지방을 축적합니다. 양분을 축적해요. 그것처럼 나무도 물을 줬다 안 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축적을 해요. 어디다 축적하겠어요? 소비가 넓은 곳에다 열매에다 축적. 그러니까 과일이 커집니다. 근데 매일 꼬박꼬박 꾸준히 조금씩 물 주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터져요. 노지에서 장마만 왔다면 스타 과일 다 터졌다고 난리가 나요. 전라남 노지는. 근데 꾸준히 물 주잖아요. 장마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 터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버려버린다. 안 먹는다. 소식하시는 분들 꾸준히 먹는 사람들 살 안 찌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밥 식사하시는 분들 살 안 쪄요. 많이 먹어도. 근데 먹었다 안 먹었다 조금 북채 있으신 분들 고민해보세요. 대부분 다 먹었다 안 먹었다예요. 먹을 때 폭식하고 이러면 살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양분을 먹는 거고. 그래서 수확철에도 꾸준히 물을 줘가지고 이 가지가 20cm 이상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역값입니다. 과일의 크기는 역값이 2.5대 1까지는 증가하지만 강함량은 3대 1까지 계속 증가하여 15%까지 확인된다 했는데 이거 이제 김홍리 박사님이 시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과일의 크기는 2.5대 나뭇잎의 2.5고 25개면 열매는 10개가 되면 과일의 크기는 충분히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크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3개, 열매가 하나 3대 1로 만들어줘야 크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품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는 자리죠. 5대 1로 잎눈과 꽃눈, 전쟁할 때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잎눈과 꽃눈을 기준으로 5대 1로 맞춰놨더니 수학시의 역값이가 3.9대 5.5대 1로 되더라. 그래서 3대 1 이상이 되기 위해서 잎눈과 꽃눈의 비율을 전쟁할 때, 결과지할 때 5대 1로 맞춰주면 나중에 수학하는 시점에서는 나뭇잎의 개수하고 열매의 개수가 3대 1이 되죠. 3대 1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잎눈과 꽃눈을 5대 1로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1이요. 우리가 흔히 하는 2는 전쟁한다, 3는 전쟁한다. 이것이 이제 꽃눈을 따가지고 비율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것인데, 어린 나무는 예를 들면 어린 나무는 3는 전쟁을 해도 나무가 열매가 충분히 커져요.
이게 4대1로 맞춰, 어린 나무는 4대1로 맞춰놔도 잎눈과 꽃눈의 비율 4대1로 맞춰서 열매 다 키웁니다. 근데 늙은 나무는 노화된 나무는 안 돼. 그러니까 점자, 유목일 때는 눈 3개 나서 세눈 전쟁을 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노화되기 시작하면 두 눈만 놔두는 그런 형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옆가비와 관련된 결정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넘어가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결과지 20cm일 경우에 눈 2개 놔두고 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밑에를 땁니다. 왜 닦아요? 왜 밑에를 닦아요? 정보 우세석이라는 것 때문에요. 꼭대기가 잘 자라요. 정수리 점자예요. 꼭대기가 잘 자란다. 꼭대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밑에를 따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벌레 먹었죠? 그러면 여기 잘라내야 돼요. 갈색날개 매미증이 알랐으면 여기 열매는 이미 꽃눈은 훨씬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열매 맺히니까 얘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20cm가 안 됐죠, 결과지가. 20cm가 안 된 경우에는 결과 모지까지 합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바지를 안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작년도 공사 제대로 못 졌다고 일단 자기 반성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열매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뒤쪽까지 합쳐서 20cm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지에다가 눈을 요거 제거하고 달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위를 제거하고 여기다 2개를 달아도 돼요. 결과지를 오늘 할 때. 그래서 맞추는 거고, 이렇게 신나는 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가지 안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싹 아래쪽으로 훑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훑어내지 말고 이쪽 아래쪽에 있잖아요. 조금씩 남겨놔야 돼요. 2cm 내지 3cm 정도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내요. 왜냐하면 여 위에서 튼튼한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새 가지가, 내년도 농사를 위한 새 가지가 여기서 나와봤자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나와줘요.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셔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튼튼한 가지가 올라올 수 있게 구루터기를 남겨놓으면 거기에서 꽃눈이, 잎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 이 사진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지와 결과지 사이,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이것과 저거, 결과지와 결과지 사이가 전부 다 한 뼘 단위로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햇빛을 많이 보니까 광합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충분히 햇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쭉쭉 벌려줘요. 그래서 한 뼘 단위로 쭉쭉 벌려주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천이 가지도 다 정리하는 거. 이렇게 된 가지도 차분히 하면 다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늘고 짧은 가지를 다 제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요. 예전에는 이런 가지들 손으로 싹 훑어냈어요. 여러분들. 그랬죠? 예, 교육도요. 다 훑어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비가 커져요. 그래서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다 훑어냈던, 이렇게 다 훑어냈던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남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어떤 현상입니다. 남겨놓은 데다 꽃들을 놔뒀더니 열매가, 이거 휴론이라는 품종이에요. 옛날 거. 근데 휴론이라는 품종인데 과일이 80에 있겠더라고요. 80에 있는 과일이 뭐였어요? 대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게 있구나. 어디 보세요. 나머지 2개밖에 없는데 열매는 충분히 커졌어. 제가 말했던 역값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열매는 커졌어요. 그거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역값이가 그러면 결과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냐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지 박사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자기 경험으로, 그것 때문에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김수지 박사 표현은 자기 경험으로 측지까지는 관여하는 것 같아요. 측지 안에서는 주지까지는 이 주지에서 옆에 주지로 탄수화물이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측지 안에서는 나무지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영향을 주더라. 옆에.
결과 못 살고 있죠. 그래서 상호 연계를 해서 주는 범위가 측지를 벗어나면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지에서 충분한 열매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관, 이 측지 자체에서 가깝기 때문에 열매 양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양분은 나무가 열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양분을 나무에서 뺏어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아가 만들어지면 부모가 태아한테 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태아가 부모의 양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꼬부랑 할머니 만들어진 이유가 그랬어요. 싹 칼슘 뺏어가 버리니까 꼬부랑 할머니.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열매가 커지면 제일 대표적인 품종이 뭘까요? 블루베리에서 리스틴. 열매까지 싹 만들어줘. 나 가야하고 죽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수학 끝나고 나무 죽는 나무 많잖아요. 그것이 다 그런 거예요. 열매가 싹 뺏어가 버리니까 양분을 뺏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양분을 가져가요. 요것은 중간에 이렇게 외대로 쭉 자라서 조그마한 가지를 꽃눈만 딴 거예요. 3c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가지를 별가지를 꽃눈만 딴 겁니다. 4월, 5월 말 정도 됐을 때 열매 보면 아직 5월이잖아요. 5월 말 정도 됐을 때 벌써 한 병 가까이 달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6월 초네요. 열매 보니까 3점 이상 쭉 자라요. 최소한 내년 또 별가지를 만들어줬죠. 새로운 가지가 외대로 쭉 자라는 것으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수에서는 아상철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낸다는 얘기예요. 가지에. 톱으로 자르거나 칼로 잘라놓으면 거기에 양분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매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가지를 만드는데 우리 블루베리 농가들은 이미 있는 가지, 이미 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눈을 그대로 살리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너무 다 흩어내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싹 흩어냈던 이 가지를 지금은 중간쯤에 남겨놔가지고 새 가지를 유인하는. 안쪽에는 열매 달고 바깥쪽에는 꽃을 따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싹 흩어졌던 것들을 중간중간 달아줍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시죠. 목적이 뭐라고요? 키 큰 나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키보다 훨씬 커버리는 나무랍니다. 그 다음 이거. 아까 제가 전구우대성 때문에 꼭대기에 열매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꽃눈이었어요. 여기가 잇눈이었는데 꽃눈을 꼭대기에 남겨놓다 해가지고 여기를 싹 따버렸어요. 꽃눈을. 그랬더니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여기서 이제 맹아가 나와가지고 잇눈이 나왔는데 이게 이 가지가 이 별가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구우대성이 얘가 맞죠? 꼭대기가. 여기가 제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가니까 이게 쳐질 거 아니에요. 전구우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전구우대성은 얘가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가 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랐던 내년도 농사 지을 이 가지가 쭉 자라줘야 되는데 전구우대성이 무너지니까 안 자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매가가 만들어져 꽃펴갖고 새싹이 나오면은 이미 늦어버리고 때는 일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꽃눈 2개만 제거하고 2개 남겨놓고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열매를 달더라도 여기가 전구우대성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가지가 쭉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정하는 것이 단순하게 올해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년 농사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이 옆가비의 결정본입니다. 제가 이건 실수로 제가 만들어진 사진이에요. 전정을 하다가 해가 미어졌어요. 그래서 에이 그만한다. 지겹고 그러니까 그만한다고 한쪽만 전정하고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열매가 곧 따게 생겼죠. 곧 이거 가지고 곧 따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백각이 많아요. 그리고 열매도 작고 이 현상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나뭇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이쪽으로는 못 주는 것을 알았고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측지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탄수화물이 이 주지에서 옆에 주지로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같은 측지 안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는 수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정할 때는 임금과 꼽눈의 비율로 별과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지만 임금과 꼽눈의 비율을 맞추지만 실제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측지를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